제 이름은 김병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저는 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삶이란 특별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시멘트 냄새와 철제 못소리, 기름때 묻은 공구들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이 제 곁에 있었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흘리는 그 순간이 저에겐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게 근처로 장을 보러 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처음엔 손님이었고 나중에는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구에 덕지덕지 묻은 제 손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참 성실해 보인다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철물점은 이제 제 손에 온전히 맡겨졌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낡은 간판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내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은 가게에서 오순도순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삶이었지만 둘이 함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철물점 계산대 뒤에 앉아 망치를 손질하다가도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첫 울음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약하게 들리는 울음이었지만 제겐 그 울음이 천둥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의사들은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분유를 제대로 빨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작게 몸을 움찔거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널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날 병실 창가로 흘러들던 햇살이 아들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작게 움찔대던 그 모습은 연약하기만 했지만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있으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무게 중심이 아들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물점도 가게도 제 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철물점을 혼자 꾸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무거운 짐도 둘이 나누어 옮기고 손님이 몰리면 서로 눈짓만으로도 척척 맞춰 일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 어깨 위로만 쏠렸습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저녁 늦게 철문을 내릴 때면 팔과 허리가 늘 쑤셨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기다려주는 아내와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동네 가까이에 들어서고 값싼 공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동네 철물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1명, 2명 줄어들 때마다 계산대 위에 동전 소리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철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품을 떠나는데 제 아들은 중심을 잡지 못해 늘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히는 걸 볼 때마다 제 심장은 함께 찢어졌습니다. 병철 씨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혼자 가게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 속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내가 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 작은 울음을 내던 그 순간을, 그때 제가 다짐하지 않았던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피곤해 절어도 저는 아들을 데리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밤이면 아들과 함께 걷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손에 쥐는 돈은 적었지만 아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들이 휘청거리며도 발을 내디딜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그래, 잘한다. 천천히라도 괜찮다. 아버지가 끝까지 같이 걸어주마.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두 발을 딛게 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날도 가게를 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비포장 골목길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아이는 금세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부축하며 무릎을 닦아 주었습니다. 흙과 피가 뒤섞인 상처가 또렷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겐 또 하나의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다. 철물점은 날마다 휘청거렸지만 제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 아이가 저만 의지할 것이고 그러면 홀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게 구석에 있던 노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저거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처음 아들의 허리에 끈을 묶었던 건 다른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 아들은 제게 온몸을 기대버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힘을 주어 잡아주면 아이는 스스로 서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제 손을 놓는 순간 곧장 넘어져 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세게 찍었고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아들을 묶는다는 생각 자체가 가슴을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끈만이 아들을 스스로 걷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직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 끈을 아들의 허리에 묶던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이제 같이 걸을 수 있을 거야. 끈은 차갑고 무정한 도구였습니다. 손처럼 따뜻하게 부축하지도 않았고 아들을 안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휘청거렸지만 곧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넘어지면 그대로 쓰러졌고 일어서려면 자기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 다리에 무게를 싣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뒤로 주저앉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었고 돌부리에 걸려 얼굴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제 안에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아이는 끝내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몸부림 속에서 제 선택의 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수군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묶어 끌고 다닌다더라.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게 하지. 차갑고 불안한 눈빛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밤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들이 혼자 힘으로 한 걸음을 떼어낼 때 저는 세상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끈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탯줄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과 맞닿을 수 있도록 돕는 다리였고 언젠가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끈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끈을 풀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수많은 눈빛이 우리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동정 어린 듯 하지만 차가운
때로는 대놓고 혐오를 담은 시선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허리에 묶인 끈을 움켜쥔 채 앞서 걷는 작은 발걸음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등 뒤로 꽂혀 들어오는 시선들은 날마다 저를 후벼 팠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던 저와 아내는 그 소문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누군가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애가 좀 모자라다던데 아버지가 저렇게 끌고 다닌다더라.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떨려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소리쳐 항의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질 리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도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다 제 아들을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 아버지 제정신이냐? 애를 묶어서.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허리에 매인 끈이 제 손을 잡아 당기듯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저는 꾹 참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끔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졌다가도 끈을 의지해 다시 일어서려는 그 모습, 중심을 잃고도 발을 떼려는 그 몸부림. 그 모든 것이 이 길의 의미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그날따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있잖니? 네가 두 발로 설 때까지 아버지는 절대 이 끈을 놓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말들이 아무리 쏟아져도 제 아들이 한 걸음 더 내딛는 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제 귀에 울렸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돌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발소리에 제 발소리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길은 우리 둘의 길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같이 걸어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길고 힘들었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며 하루 종일 걸은 제 다리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아들은 지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집 대문을 열면 늘 환한 불빛과 따뜻한 밤 냄새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온종일 준비한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현관 앞에서 기다리듯 서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들의 장화를 벗겨주었습니다. 젖은 장화를 가지런히 놓고 안에 신문지를 꾹꾹 채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추웠지요. 아이 발은 괜찮아요. 그 목소리에는 안쓰러움과 안도의 기색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외투를 벗어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이미 준비해둔 수건으로 아들의 머리와 뺨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릴 적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작고 연약한 몸을 안아 들던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우리를 위해 따끈한 국과 반찬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때도 그녀는 어떻게든 김치를 송송 썰고 계란 하나를 풀어 국을 끓여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아내는 늘 아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조금은 더 잘 걸었지? 그 물음 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걷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다친 현실에 대한 절망.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내일은 좀 더 낫겠지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젖은 옷들을 손빨래하여 따뜻한 아랫목에 널어두었습니다. 저는 피곤해 그대로 쓰러져 잠들기도 했지만 부엌에서 물을 짜내는 소리와 작은 한숨이 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말끔히 말라있는 옷을 입은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제 뒤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견디고 있었는지, 아내는 단순히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 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면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메모를 펼쳐 들고 작은 스트레칭 동작 하나라도 아들에게 반복시켰습니다. 이거 하면 다리에 힘이 더 붙는데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렇게 아내는 매일 작은 교사가 되어 우리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때때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아내의 굳은 믿음을 보면 제 마음도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세우는 또 하나의 끈이었습니다. 아들을 이어주는 끈이 제 손에 있다면 저를 이어주는 끈은 분명 아내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병철 씨, 우리한테 기적이 꼭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아이랑 같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저는 기적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게가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몸은 늘 고단했지만 아내의 말이 제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연탄 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우리 집을 지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